초등학교 축구팀, 어떤 팀으로 가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내 아이의 팀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6개를 정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을 선택할 때 어떤 팀을 선택해서 들어가라는 가이드는 유럽에도 기준이나 연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팀에서 어떻게 코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한 지식과 저의 경험을 더해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긍정적 코칭, 긍정적 피드백이 자리 잡은 팀입니다. 전 영상, 유럽에서 벌꿀 오소리의 멘탈을 가진 유소년 축구 선수를 키우는 법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상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긍정적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응원만 해야 할까요? 팀은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잘해보자고만 해야 할까요? 긍정적 피드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공부하고 현장에서 사용한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적 피드백은 아이의 생각을 다치게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부정적 피드백이 안 좋다는 걸 알 텐데 왜 아직도 부정적 피드백을 사용할까요? 그건 코치들이 너무 유능해서 축구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답을 알고 있다면 피드백은 맞다 틀리다 둘 중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 지역에서는 빠른 패스로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풀백들은 몸을 열어서 공을 잡아야 하고 미드와 공격수들은 항상 공간을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그 정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건 선수의 플레이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6 더하기 6은 11이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니야 6 더하기 6은 12야 라고 드라이하게 정정해주면서 너의 답은 틀리고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건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위험 지역에서는 가운데로 패스하면 안 되고 밖으로 패스해야 해 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기계적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과 유소년 선수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선수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몸, 기술, 정신을 트레이닝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6 더하기 6은 10이라는 정답보다는 계산을 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6 더하기 6만 해도 6 더하기 4를 먼저 해서 10을 만든 후 2를 더해 12를 만드는 방법,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 12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줄 때, 아니야, 그 방법은 틀렸어. 이 방법이 더 좋아. 같은 부정적 피드백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부정적 피드백은 빼고 방법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같은 질문형 피드백을 던져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게 최고의 수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학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선행을 하고 있는 아이라면 이건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질문이라면 아이는 성장한 후에 한 개의 방식이 잘 안 됐을 때 다른 방식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중요하게는 답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습관을 만듭니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가 왼쪽 풀백에서 공을 잡으면 윙에게 패스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받으러 오는 미드한테 주는 거야 라고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이의 사고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또한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코치는 아니야 미드한테 패스를 해줘야지 라고 부정적 피드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의 사고는 경직됩니다. 아이는 시야가 좁아지고 기가 죽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공을 받으면 실수를 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코치나 부모님은 이미 수많은 경험이 있고 경기장 밖에서 보면 시합을 보는 아이들의 시야보다 높은 곳에서 경기를 보기 때문에 답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경험도 없고 전체적인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앉아서 경기를 봐보세요. 그러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때 답을 알려주는 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모르는데 답만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도 아니고 그냥 답지를 보고 외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는 코치는 틀린 답을 적은 선수에게 아무리 이쁘게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천수야, 우리 여기서는 가운데보다는 사이드를 이용해서 경기를 풀어가자 라고 아무리 선수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말해도 선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아,
이 방법이 틀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방법이 아니고 사이드로 가야 되는구나. 나는 내 답은 틀렸다는 생각과 코치의 답만을 머릿속에 외워갑니다. 그러다 10년 후 축구가 변해 답안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대 벵거의 아름다운 축구, 2010년대 무리뉴의 버스 축구와 바르샤의 티키타카, 2020년대에 압박과 인버티드 풀백, 모든 경우 풀백들이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변하는 답안지를 수정해가면서 유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유소년들에게 원리를 알려주고 변화하는 문제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계속 질문하며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스스로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코치들은 윙한테 패스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위를 살펴. 어디로 가야 될까? 고개를 들어. 공간을 찾아봐. 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물음표만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 긍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응원만 해주면 됩니다. 응원과 질문만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에서는 늘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축구에서는 최상의 반을 만들어주고 늘 칭찬받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삽니다. 어떻게요? 답을 주지 말고 응원과 질문만 계속 던져주세요. 황소 수학처럼 시키세요. 그래도 축구는 게임 끝나면 무조건 집에는 갑니다. 3, 4시간씩 붙잡아 놓고 있지 않잖아요. 선행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 골든에이지 영상 안 보셨다면 그 영상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위에 뭐가 있지? 공간이 어디가 비었지?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해줘야 합니다. 잘 때 침대에 누워서 내가 아까 김진지한테 패스하지 말고 그대로 슛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침대 위에 지금 공간이 어디가 비었지? 가 계속 떠오르고 침대방 천장이 축구장이 되어 빈 공간을 찾아 계속 그 아이에서 우리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어야 하고 수학 시험 볼 때도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면서 시험을 보면 수학은 못해도 축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코치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합니다. 코치가 알려주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 계속 맴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아주 속이 터집니다. 공간 찾으라고 하고 주위를 살피라고 하면 자리 잘 잡고 있던 윙이 갑자기 반대쪽 사이드라인까지 뛰어갑니다. 공격수는 우리 편 골대 앞에 왔다가 다시 또 상대편 골대까지 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각각의 선수들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경기 전 모든 선수들에게 포지션을 알려주고 그 포지션을 책임지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포지션별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간단한 역할을 알려주고 축구 선수로서 팀 플레이어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을 벗어나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선수로서의 책임을 안 하고 있을 때 다수야 포지션이 어디야? 라는 식의 질문만 던져주면 됩니다. 그래도 멍 때리고 있으면 다수야 넌 오늘 미드의 지배자야? 가운데를 맡아줘! 라고 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하는데 긍정의 피드백이라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선수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되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항상 주어야 합니다. 또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푸시는 필요합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주 무기로 하되 조금의 푸시는 도움이 되는 걸 현장에서 느낍니다. 정신 안 차리고 천장 LED 등 개수 세고 있거나 비행기 소리 나면 어디 있나 찾고 있는 선수들, 훈련 때 제대로 안 하고 술렁술렁 하거나 괜히 다른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다니면 당연히 웨이크업 콜을 해주던지 혼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을 뺏기고 가만히 보고 있거나 자기 영역에서 경합 상황이 생겼는데 열심히 안 따라간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푸시도 조금씩은 해줘야 합니다. 앞에서 긍정적 피드백으로 90을 이끌고 10 정도는 푸시도 하면서 집에서 자고 있는 아빠도 꼬셔가지고 아들이랑 1대1도 좀 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계속 하라고 푸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하지 덜 중요하지 않아 영상을 계속 보게 만들면서 구독도 하게 만드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팀의 성장이 아닌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팀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팀의 성장이 아닌 개인의 성장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기를 풀어가다 보면 팀은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써준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학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6 더하기 6은 12라는 문제는 덧셈 방법만 알려준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플레이는 이렇게 답지를 알려주고 방법은 알려주지 않은 채 훈련을 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 축구 유소년 매뉴얼에는 팀플레이는 U10 이후부터 시키라고 합니다. 패스 축구 티키타카의 상징 바르셀로나에서조차 U9까지는 경기 중 패스 축구를 시키지 말고 패스를 받을 준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의 방향을 열어 공을 받는 연습, 가만히 서서 공을 받지 않고 움직이면서 공을 받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패스를 했을 때 어떤 공간으로 내가 달려가야 하는지, 이건 엄밀히 따지면 기본기 개인 역량에 들어가지 팀 훈련 패스 축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는 패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패스가 올 걸 대비해 몸을 열어두는 연습만 시키고 볼 트래핑 연습만 시키고 공 받으면 패스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 동료를 이용해서 내가 더 좋은 공간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 후 그 방법이 눈에 보이면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게 유럽 축구식입니다. 그러다 공 받고 패스 안 하고 그냥 냅다 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패스는 절대 하지 말고 드리블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기 중에 패스하라는 말은 지양합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빅클럽들과 유럽 국가들은 대놓고 개인 역량 기본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전 영상 유럽에서 벌꿀 오소리의 멘탈을 가진 유소년 축구 선수를 키우는 법을 꼭 참고해주세요. 축구팀은 선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골든 에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패스 플레이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게 하면 안 됩니다. 저의 골든 에이지 영상들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이가 탁월하다면 팀에서는 여전히 기본기에 충실하되 월반을 해서 패스 플레이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여전히 개인기 위주의 경기를 뛰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6 더하기 6을 한다고 손가락 10개가 넘어가 발가락이라도 써가면서 12개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가락 사용할 때까지 팀이 연패를 할 텐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팀이 연패를 하는 걸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의 피드백이 중요하듯 긍정적인 결과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린 거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나름대로 냉혹한 현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팀이 연패를 하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위닝 멘탈리티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 능력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서 두세 명에게 둘러싸여 큰일 났다는 걸 겪어보고 때로는 운이 좋던 아니면 실력이든 그걸 탈압박해 보면서 강제로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이기려면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질문이 아이 입에서 나오면 최고고 아니면 코치나 부모님이 이럴 때 1대1 게임형 훈련이나 기본기 훈련 슬쩍 한번 푸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편은 패스로 쉽게 방향 전환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다리도 풀려 봐야 합니다. 어차피 전후반 40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1시간 동안 얼음땡하면서 뛰어다녀도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차피 팀 컬러나 완성도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승리에 더 크게 관여합니다. 그래도 팀이 계속 지면 어떻게 할까요? 낮은 리그로 가면 됩니다. 수준이 낮은 리그에서 혹은 자체 리그를 돌려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경험과 생각하는 힘을 계속 키워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물 안에서 사료 없이 자란 개구리는 어디로 가야 먹이가 있고 어디로 도망쳐야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개구리인 겁니다. 바르셀로나 안에서 매일 자체 경기 돌린다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코치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팀적으로 좋고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을 때 칭찬을 하는 코치인지
실패했더라도 무언가 시도해보고 자기 책임을 지기 위해 뛰는 선수를 응원하는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코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맨시티, 레알, 바르샤, 아스날, 첼시, 인테르, FC 서울, 전북, 현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모두 약속된 플레이가 다릅니다. 약속된 플레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도 충분합니다. 핑클에 약속해주는 노래방에서 부르시고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필드에서는 개인 능력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프로 갈 때 어느 고등학교 팀이 잘했다고 그 팀을 그대로 프로로 올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대로 어떤 선수는 프로를 가고 어떤 선수는 축구화를 벗습니다. 공격수 3명이 모두 패스는 절대 안 하는데 수비수 2~3명씩 제치면서 골을 넣는 팀과 공격수 3명이 패스 기가 막히게 주고받으면서 골을 넣는 팀의 선수들, 중학교에 가면 어떤 선수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스카우터라면 수비수 2~3명 제치는 선수와 공격수 3명이 패스하면서 골을 넣는 팀의 감독을 모셔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패스 플레이와 약속된 플레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상대방을 뚫지 못하는 선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뚫는 선수로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유소년 축구, 특히 초등 저학년 축구는 코치를 위한 팀을 만들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치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위닝 11을 하는 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내 아이가 파브레가스나 윌셔 같은 선수가 될 재능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패스 플레이를 하는 팀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까요? 하지만 이때도 코치가 정해준 포지션 패스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이해하고 패스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알려줄 수 있는 팀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아이가 파브레가스일지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볼키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팀을 선택하겠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 때 파브레가스만큼 패스하는 선수는 우리 조축에도 있지 않나요? 압박에서 볼키핑 하면서 패스로 풀어나오는 능력을 키우려면 패스하는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아니라 압박을 버티는 능력과 자신감을 먼저 키워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초등 1, 2학년은 본능적인 볼키핑의 골든 에이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감정과 머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일찍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